규모가 그리 크지도 유명한 문화재도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절. 계심사의 매력은 소박하고 가식이 없이 편안함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계심사의 건축 곳곳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에서는 계심사의 주부처님에 해당되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신 정각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2부로 가서는 산지 사찰의 입구자의 배치를 완성하는 좌우의 신금단과 무량수각을 살펴보고 다음에는 보살단과 신중단에 해당되는 명부전 산신각 순으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심사의 건축 양식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된 곳이 바로 심검당이다. 심검당에 쓰인 목재들은 매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어떤 것은 굽어 있고 또 어떤 것은 배가 불룩하다. 크기가 모두 제멋대로다. 나무를 전혀 손질하지 않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사용한 탓이다. 마치 자연이 발을 들여놓도록 몸의 한 부분을 내어놓은 것 같다. 신금당은 지혜의 칼로서 번뇌를 싹 벤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찰 본당의 좌우에 요사체하고 선실이 위치하게 될 경우에 보통 참선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에 붙이는 이름이 신금당이 많습니다. 예. 건물을 보시면은 본래 3칸, 3칸의 본체에 지금 옆에서 보시는 니은자 형태의 건물을 뒤에 달아붙인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그 본체 건물을 보시면은 기둥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굉장히 아름다운 형태인 벨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기둥 위에는 지붕의 무게를 받는 장식적인 부재인 공포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찰의 주 법당이 아니고 선실에 해당되는 건물에 굉장히 격식을 갖춰서 만들어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대신 여기 옆에서 보시는 달아낸 건물의 기둥들은 매우 다듬지 않고 자연적인 형태, 구부리는 형태 그대로를 가지고 이렇게 칩을 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런 보도 보면은 처진 모습의 형태의 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목조 건축물이 목소의 솜씨에 따라서 이 부재가 비록 정형화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많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안성에 있는 청룡사 대웅전 같은 건물도 여기 신금당과 유사하게 기둥들이 휘어진 건물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계심사의 신금당의 기둥을 보고 기둥이 춤을 춘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 굉장히 감각적으로 잘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건물들이 자연적인 부재를 잘 사용해서 지을 경우에 멋있는 효과를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빼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건물만 그런 게 아니고 같은 경내의 무량수각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건물에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목조 건축이 가진 가구의 해결 방법을 그대로 잘 습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잘 응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고. 못난 나무도 절집 기둥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우주 안에서 제각각 특별한 존재다. 이것이 계심사 건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무량수각은 대웅전을 사이에 두고 심검당과 마주하고 있다. 무량수각은 원래 수명장수를 상징하는 아미타열애를 모시는 불전이다. 하지만 계심사 무량수각은 스님들이 기거하는 승방으로 사용된다. 통상 입구자 형식의 배치에 있어서 산지 사찰에 이제 선실하고 요사체가 좌우로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이거 계심사의 무량수각은 실제 용도는
요사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기거하고 거기에 필요한 음식을 만드는 부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 이 그 요사체의 경우에 가끔 이 불전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무량수가기로가 되어 있지만 내부에 보시면은 마치 후기에 만들어진 임법당, 예를 들어서 요사체하고 법당의 역할을 겸하는 임법당과 같이 내부에 관음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사체의 기능에 플러스 간략한 형태의 법당의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는데, 건물의 양식은 상당히 이제 조선 후기에 해당되는 그런 시기가 내려오는 양식이고요. 다만 좀 특이한 것은 여러 가지 기능이 이제 복합된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건물 정면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건축에 있어서는 홀수 칸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 경우는 6칸으로서 짝수 칸입니다. 그래서 흔치 않는 이 칸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자꾸 부과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당 앞에 특이한 모양의 돌기둥이 눈에 띈다. 바로 괴불석주다. 괴불이라는 것은 사찰에 소장하고 있는 그 행사용으로 그는 굉장히 큰 글개 그림입니다. 그 크기가 굉장히 큰데, 그것을 뭐 1년에 몇 번 행사할 때 이제 경리에 걸게 됩니다. 그 큰 그림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괴불석주고, 그것이 보통 통상으로 저쪽에 하고 이제 두 개가 있게 됩니다. 두 개가 있게 돼서 큰 지지대를 세우고 그 중간에 괴불을 내고는 그런 것들이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것이 괴불석주가 되겠습니다. 개심사 대웅전에 그 보관되어 있는 괴불은 폭이 5.8m, 높이가 10m 정도로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들을 외부에서 행사를 할 경우는 특별하게 이것을 지지하는 장치물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단 앞쪽에 보시면은 두 개 괴불 지지대가 있는데, 원래 이제 저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석탑의 오른쪽에 철봉으로 만든 별도의 지지대가 최근에 만들어져 있고, 저것을 사용해서 사찰 행사 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기에 개심사의 그 괴불탱은 영조 48년, 1772년 18세기에 왕가, 왕비, 왕세자의 만수무금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기록이 이제 후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림 자체를 보시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굉장히 크게 거의 단독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보시면은 전체적 비례가 하체는 굉장히 작고 상체는 상대적으로 큰, 그 다음에 팔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난히 큰, 전체적으로 비례적으로 봐서는 좀 잘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위로 쳐다봤을 때 잘 인지되도록 보통 그렇게들 많이 그립니다. 뭐 그런 신체적인 비례의 모습이라든지, 색깔 자체는 전체적으로 붉은색하고 녹색을 주색으로 썼고, 무늬 같은 것이 굉장히 화려한 무늬를 채용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18세기 불화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현재 보물로 지정돼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마당에는 고려시대 석탑의 원형을 잘 간직한 5층 석탑이 서 있다. 아늑한 절마당과 조화를 깨지 않으려는 듯 소박하고 간결하다. 예, 5층 석탑을 보시면은 이 평평한 지대석 위에 그 연꽃이 이렇게 꽃잎이 위로 이렇게 벌어진 것 같은 복면이 이렇게 받침이 있고, 그 위에 단층의 기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 위에는 다시 5층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5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긴에서 보시면은 탑의 몸체의 폭에 비해서 높이가 굉장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높은, 소위 고준하다고 저희들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 통일신라 시대나 다른 시대 탑에 비해서 고려시대 탑은 특히 폭에 비해서 높이가 높은, 비율이 높은 그런 고준한 전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탑신의 위쪽에 어깨에 보시면은 어깨석의 경사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국사 석가탑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통일신라 시대 탑 같은 경우는 어깨석 경사가 굉장히 날렵하게 심한데, 이 경우는 경사는 굉장히 둔합니다. 반면에 어깨석의 부분이 이렇게 끝에 가서 툭 들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깨석을 옆에서 봤을 때 좀 뭐라 그럴까요? 두툼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전형적인 고려시대 석탑에서 볼 수 있는 조형 감각입니다. 이 5층 석탑은 그런 어깨석의 그런 조형적인 모습, 전체 탑신에 비해서 높이가 높은 고준한 비례감, 그 다음에 그 기단 하부에 저런 복륜을 놓은 모습,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심사 5층 석탑은 절의 명성에 비해 모양이 단순하고 조형적으로 우수하지 않다. 하지만 옥계석의 반전, 가늘고 긴 탑신 등이 고려시대 석탑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무량 수각과 해탈문 사이를 통과하면 한 단 낮은 대지에 전각이 서 있는데 바로 명부전이다. 명부전은 대웅전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전각이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영역은 부처님의 영역, 그 다음에 이쪽 명부전과 산신각이 있는 예를 들어서 보살과 신중들을 위한, 그러니까 사찰 내에서 위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영역은 중심되는 공간에 놓고,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과 신중을 위주로 한 다른 영역은 본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됩니다. 계심사는 화려함이나 웅장함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멋을 절 자체에 고스란히 담고 있다. 자연에서 얻은 재료를 그 생긴 대로 맞게 사용했고, 그렇기에 가식적이지 않고 담백하다. 이 명부전 자체는 산간산간의 건물로 뭐 굉장히 소략한 그런 건물이기는 합니다만은 보실 때 그 좀 한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전면 하부에는 회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지 않고 나무 판벽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건 안락료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마감 방식이고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건물 전면의 창문이 이렇게 미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안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통상적인 사찰의 창으로서 잘 선호되지 않는 것인데, 이 경우는 특이하게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쌓인 명부전. 어쩐 일인지 두려움보다는 아늑함이 느껴진다. 이곳에 올리는 지장기도의 영험이 크다고 해서 사시사철 참배객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시왕의 근엄하고 엄격한 모습과 대조적으로 지장보살의 모습은 부드럽고 단정하다. 이 명부전 혹은 10분의 대왕님을 모셨다 그래서 시왕전, 또 뭐 이렇게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선 여기 딱 들어서면서 보시면은 좌우에 이 험상궂게 생긴 건강역사 두 분이 자리하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장보살님은 지옥의 마지막 중생까지 다 그 해탈을 시키시고 본인이
부처님이 되겠다는 그런 서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서원을 세우신 분이고 명부를 주관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은 이 10분의 이제 대왕님이 사람이 죽어서 명부에 올라가면 심판을 하게 되는데 7번째 제7대 태산대왕 같은 경우는 세상에 있을 때 사람들이 부모에 불효하거나 시비송사를 많이 해서 남에게 그 해를 많이 끼쳤다거나 또 살인이나 방화, 뭐 음해를 많이 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죽어서 명부에 올라오게 되면은 맷돌에 갈아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한다. 그래서 이 각 대왕님마다 한 가지씩의 그런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결국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살아생전에 뭐 효도를 하고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이 명부전에 투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명부전의 천장 역시 뼈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특히 석가래는 자연목을 그대로 가져와 조금씩 굽어 있다. 내부를 보시면은 내부도 역시 그런 간단한 양식에 맞추어서 별도의 천정을 하지 않고 석가래가 그대로 드러나는 대웅전의 그런 형식의 연등청정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계임사 내에서 가지는 주 법당인 대웅전에 비해서 한 단계 격이 낮은 것으로 해서 그 양식 자체라든지 건물의 의장 같은 것이 한 단계 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소략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심사는 우리나라 근대 불교사의 큰 봉우리들이 주석했던 참선 도량으로도 이름 높다. 명부전 뒤로 난 계단을 오르면 경허선사가 썼던 선방이 있다. 선사는 깨달음을 얻은 뒤 이곳에서 더욱 마음을 갈고 닦았다 한다. 그의 삶과 발자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이다. 경허스님은 그 구한 말에 우리나라 불교를 다시 중흥시킨 중흥조로 숭배를 받는 그런 스님이 되겠습니다. 한때 인연으로 이곳 계심사에서 주석을 하게 되는데 그의 제자가 만공스님이 있고 만공스님의 제자가 또 일엽스님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역시 이곳 계심사에서 한때 머무르면서 해탈을 위한 정진을 계속했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 되겠고요. 이 바로 옆에 보시면은 지금 배롱나무가 큰 것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이 배롱나무는 계심사 주변이 봄에는 벚꽃, 그 다음에 가을에는 단풍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사찰경로에 2그루의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올라오시는 연못에 한 곳, 그 다음에 여기 경당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배롱나무는 아주 붉은 꽃이 핍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은 백일홍이라고 그러는데 100일 동안 붉은 꽃이 피게 되는 그런 꽃인데 굉장히 꽃이 피게 되면 화려한, 그래서 계심사의 어떤 가장 좋은 경치를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곳이 연지 옆에 배롱나무가 있는 곳하고 이 경허당 옆에 큰 배롱나무가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소담스럽게 붉은 꽃망울을 터뜨린 배롱나무는 이곳을 찾는 여행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다. 경허당을 지나 동쪽으로 야트막한 산길을 오르면 산신각과 만난다.
산신각 현판은 풍우에 씻긴 듯 바래고 달았다. 산신각 자체는 가람 내에서 조금 이렇게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히 이제 개심사의 산신각 같은 경우는 중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호젓한 곳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적으로 봐도 굉장히 간략하긴 한데, 전면을 보시면은 역시 판재로 되어 있고 해벽으로 마감치 않고, 창문 자체도 이 창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소략한 그런 형태의 집 모습을 하고 있고, 바깥 외부에서 보시면은 집 전체가 높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건물 자체도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계시는 본당인 대웅전보다는 위계의 차이를 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산신은 본래 도교에서 유래한 신으로 산지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유행했다. 이것이 불교에 수용되면서 호법 신중으로 자리 잡았다. 불교의 포용력을 가장 잘 보여준 사례다. 한 번 오면 꼭 다시 찾고 싶어진다는 개심사. 굽은 나무 기둥 하나도 허투루 다르지 않은 그 넉넉함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안개가 자욱해서 더욱더 숙연해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지를 지나서 마음을 씻어내고 부처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마음을 열다 보니 어느새 속세에서 찌들은 이런 탁한 것들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산사를 찾아서 세속에서 찌들었던 이런 때를 벗어내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찬 그런 원동력을 얻기를 바랍니다.